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윤석천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건 맞나? 의문인데요. 기다리고 계세요. 아, 그래요? 댓글 보시면 아시잖아요. 댓글 그럼 보면. 감사한 일이죠. 네, 네. 댓글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막 영감을 얻었다, 너무 감사하다, 내용 좋다, 막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FOMC 회의가 끝났고 금리를 예상했던 대로 0.5%포인트 올렸고 그다음에 한 5% 금리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꺾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가장 큰 키를 주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은 유가의 흐름, 유가의 향방이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좌지우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분위기는 또 뭐 경기 침체 가능성, 그다음 미국의 실질적인 디플레 뭐 이런 게 오니까 막 $70가 깨지려고 하는 데까지 내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유가가 떨어져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안정이 될 것인지, 유가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지 사실 어려워서 너무 답 없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윤 평론가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유가의 그 하락 압박 요인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상승 압박 요인도 그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가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일부에서는 탈세계화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한때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하게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세계화의 재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세계화의 재편. 탈세계화가 아니라 세계화의 재편. 그 말씀이 훨씬 더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몇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귀결은 이렇게 될 거예요. 가령 뭐 프렌드 쇼어링이라든지 니어 쇼어링 방식으로 구축이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블록화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물리적 재화의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석유도 이제 물리적 재화니까 사실은 항상 그 불충분한 공급의 위험을 항상 언제든지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지정학적 갈등에 의해서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는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구조의 판 아니면 세계의 구조의 판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지난 30년에 비해서는 긴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 지난 30년 평화의 시대를 살았죠. 그게 그러니까 뭐 중동에서의 긴장, 가령 뭐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 외의 중동 국가들이 급격하게 그 미국 중심에서 사실은 중국으로 약간 좀 움직이고 있는 기운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기존의 질서가 깨지는 거니까 사실은 긴장의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30년을 갖다가 그 공급에 비해서 불충분한 수요의 시대를 살았다라고 한다면 공급은 항상 별다른 변수가 없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지만 이런 시대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수요의 시대가 아니라 불충분한 공급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화의 재편, 그다음에 긴장의 고조, 뭐 그다음에 미중의 어떤 갈등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격화될 거라는 것들의 어떤 전망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공급망 자체 기존의 공급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유가의 불안정성은 유가의 변동성은 지금보다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단기간 특히 중단기적으로 그 유가의 하락을 갖다가 성급히 예단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략 비축률을 갖다가 언제든지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근데 전략 비축률 자체를 갖다가 채울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유가가 내려가는 걸 갖다가 과연 미국이 바랄까라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근저에 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가 예를 들어서 $5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세계 최대 석유 수출 국가인 미국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어진 전략 비축유 탱크를 채우면서 가격을 올리는 세계 공급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그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봐서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어떤 전쟁 상황에서 최고의 이익을 얻는 국가는 과연 어디냐라는 걸 갖다가 우리들이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가령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로 그렇게 급격하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일시에 판을 바꿔버린 건 어떤 사건이었냐. 이런 것들 갖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받냐라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유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변동성은 뭐 굉장히 생각보다 침체가 온다거나 글로벌 경제 이미 뭐 유럽에서는 침체가 시작이 됐으니까 침체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의 하방 압력이 거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그 못지않게 그 상승의 압력도 있는 거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유가가 지금 70달러 선, 가령 뭐 60달러 선, 70달러 선에서 움직인다고 보는 게 당분간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일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근원 인플레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높아요. 네. 따라서 유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유가나 곡물가가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는 잡기가 어려울 거다. 만약에 유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것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 근원 인플레이션 요인보다는 가령 뭐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유가라든지 아니면 곡물가에 더 그 인플레이션 비중이 높은 가령 뭐 유럽이라든지 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일찍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있지만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표상의 인플레이션은 좀 하락폭이 좀 어느 정도 보이지만은 근원 인플레이션을 놓고 보면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올 1월부터 시작해서 네. 거의 그 정도 선을 갖다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헤드라인은 예. 이번에 이제 7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그런데 네네네. 이제 근원 CPI 말씀하신 근원 CPI 그러니까 에너지와 곡물을 뺀 근원 CPI는 6.2에서 6.1로 아주 근소하게 그 정도예요. 떨어졌죠. 그게 이제 올해 1월부터 계속 그 정도 선을 갖다가 거의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약간씩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유의미한 어떤 하락세를 갖다가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가스값 폭등으로 인해서 아주 두 자릿수가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나온 반면에 만약에 네.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유럽 쪽에서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으나 네네네. 그 근원이고 헤드라인이고 네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근원의 둔화폭은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작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이 작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어제 저녁이죠. 어제 밤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줄었다고 하는 거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들 갖다가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사실은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 같다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미국 경제가 건강해서라고 한편에서는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것보다는 미국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네. 이게 상시적으로 사실은 미국 시장의 미국 고용 시장의 그 노동 부족 현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고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 압박을 항상 받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용자가 갑의 위치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네. 지금은 노동자라든지 근로자가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직자 2명당 직장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구직자 하나당 직장이 2개인 네네네. 그 상황이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 거죠. 예. 뭐 일부에서는 테크 기업의 해고 사태 뭐 이런 거 가령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사태를 보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조금 있으면 폭망하겠다. 네, 네, 실업률이 치솟겠다라고 전망들을 하지만은 사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쉽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 기업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네. 사실은 기업들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때 사람들을 많이 잘랐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채용하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사람을 뽑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코로나 때 마구잡이로 잘랐죠. 네, 그쵸? 그리고서 급하니까. 사람을 다시 뽑으려고 했는데 이제 안 뽑힌다는 걸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더라도 사람을 쉽게 못 자르는 이유도 거기에 하나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기업주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 이런 거 정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지금 약간 좀 힘들어. 그리고 이 사람을 잘랐을 때, 그리고 훈련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잘랐을 때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또 쉽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두 가지 요인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탄탄하고 예. 그렇다면 고용이 탄탄한 건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것처럼 시간당 임금 평균 네네네. 임금이 조금씩 아주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보건대 임금 소득자들에 의한 계속 구매의 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한계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죠. 그게 근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낮추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얘기고요. 뭐 증시각도기님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렌트비라든지 자가주거비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후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잦아질 거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낙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한 6%대 보고 내년엔 4%대 보고 그 다음에는 떨어지더라도 한 3% 내외 정도 보면서 2%는 가기 힘들다. 네네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뭐 내년도에 한 4% 정도까지도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시나요? 내년도에 그럴 가능성들은 뭐 어느 정도는 있죠. 저는 뭐 4% 정도면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요. 한 5%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게 제가 인플레이션이 잡는다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들이 흔히 중앙은행이 잡을 거다, 잡는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한 번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은 잡았던 경험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잡히는 거다. 네. 어떻게 잡히는 거냐? 결국은 시장이 붕괴하면서 그게 어떤 기자가 됐든지 간에 이 고금리 압박에 눌린 경제가 이게 붕괴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그 잡느냐, 그 못 잡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잡히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이게 연준이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수동적으로 어딘가가 무너지면서 궁극적으로 이 현재 그 신용 시스템 자체는 항상 그런 어떤 사이클을 그려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번이라고 다를까라고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어떤 기제가 됐든지 간에 어떤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어떤 거대 기업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는 거고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건드려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허공에 날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령 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거의 디플레이션 상태로 진입이 되면은 다시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지입하면서 다시 경제가 다시 흘러가는 이런 모양을 다시 한번 띄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중국 경제를 보면은 부동산을 잡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부동산을 잡았는지 잡은 정도가 아니라 디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뭐 소위 말하는 중국은 이제 인플레는 아예 간데 없고요. 네네네. 저는 디플레가 도래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소매 판매. 네, 그렇죠. 소매 판매인가요? 맞나요? 맞아요. 5.9% 마이너스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지금 내가 제반에 맨 처음 시간에 와서 얘기했지만 중국은 우리들이 겪어야 될 일은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게 저는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풍지대 그런 건 제로 코로나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맞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뭐 경제의 어떤 경착륙을 우려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오프닝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라는 거는 우리들의 사람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풀어줬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화장터에 긴 줄이 들어서고 하는 어떤 형세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고 할까요? 일시적이겠지만은 그 충격을 반드시 겪고 나야지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그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굉장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 예, 왜 그러냐면은 개방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위드 코로나로 인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위드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고 가령 미국 같은 데서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막 그렇죠. 관들이 막 관 놀 데가 없어가지고 그 컨테이너에 실어놓고 하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그 중국 같은 만약에 대륙에서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위험 때문에 우리가 봤듯이 중국이 봉쇄를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할 거라는 얘기죠. 네. 근데 조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발걸음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네. 그거는 결국은 소비의 감소 이런 걸로 경제 활동의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풀어도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 부분이 우리들이 겪어야 될 게 반드시 겪고 지나가야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중국은 다시 그때부터 다시 달릴 수 있는 거지. 네. 그 기간은 어쩔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약간 뭐 확진자의 피크,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그렇죠. 치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은 그렇죠.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나라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 통계를 내보면은 지금 오히려 지금 올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저기 지난해까지만 해도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런 걸 갖다 굉장히 순차적으로 줄여왔지만 우리들이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그 미국 같은 거는 거꾸로 간 거잖아요. 네. 그때는 걔네들이 확 높았다가 지금은 좀 잦아든 상태고 네. 우리나라는 좀 초반에 좀 잘 잦아들었다가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같은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는 방역이 그런 대로 그 잘 됐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런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코로나 그 백신에 대한 네. 좀 의문점이 있는 거고 너무 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중국도 겪어야 될 거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 팬데믹 와중 그러니까 중국의 팬데믹 와중에서 결국은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중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네. 사람들한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니까 스스로 조심을 하려고 할 거고 이거는 결국 경제 활동의 축소, 수축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요소 이제 그 유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네. 이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쓰신 글에서 네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가가 그렇게 떨어질 요인이 크겠느냐. 네네네.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네네. 뭐 심지어 뭐 신재생이 페러틱 네. 그 유가 페러틱까지 빠진다고 할지라도 네. 유가의 사용량이 그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네네. 석유의 사용량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보통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대세를 이을 거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비교적 선진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가령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높죠. 네. 또 그걸 갖다가 지금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이게 변환해 나갈 돈도 자원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들이 아직 그 개발도상국들 입장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가령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가령 뭐 이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 이런 나라들이 화석연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려고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이 그건 뭐 자동차 하나만으로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나라, 우리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그 전기 자동차로 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죠.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전기에 대한 아쉬움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기차로 가는 아쉬움이 없지만. 그렇지만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과연 전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뭘로 생산을 하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연기관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그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있을 거다. 이걸 갖다가 풀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죠. 가령 선진국들이 모여서 니들 신재생 에너지로 니들도 갈 수 있게끔 우리들이 돈을 모아서 펀드를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펀드를 조직을 해서 그 돈을 대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령 뭐 지구를 살리기 위한 어떤 명분 하에서 이게 뭐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게 불가능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접하기 좋은 원료는 이 저개발 국가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그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를 갖다가 쓰는 게 훨씬 자기들 입장에서는 쉽다는 얘기죠. 발전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신재생 발전은 뭐 제한 그 용량이나 이런 설치나 이런 것들 시간과 제한
제약 조건이 좀 있으니까 네네네.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네, 석탄 발전이라든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한 나라들 뭐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사실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금까지는 아직 그 개발이 되지 않는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남미 쪽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성장이 가시화될 텐데 이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텐데 네. 이 사람들의 에너지 수요를 갖다가 재생에너지로 과연 충당이 될 거냐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생각보다 우리는 오랜 기간 화석연료에서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쉽게 탈피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하나는 수요, 두 번째는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거라고 보는 게 그게 과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인 판단 아닌가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장기적인 시계열로. 네네네. 예. 단기적인 시계열로는 뭐 최근에 뭐 경기 하강이나 이런 그다음 중국의 디플레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년에 그 글로벌한 어떤 침체를 갖다가 현재 상황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오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면서 하방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그 지금 경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침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참 의문인 점은 모두가 침체를 얘기하니까 네네네. 아니 이렇게 모두가 얘기하는 침체가 진짜 올까 하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체는 저는 뭐 모두가 올 거라고 뭐 생각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침체는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들이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이 부채를 갖다가 너무 많이 늘려왔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하나의 단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에 연준의 레토릭을 보면은 분명히 아시죠. 연준은 분명히 자기들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잡아야 된다고 강조를 계속해서 하지만은 사실은 50bp밖에 안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50bp를 갖다가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2006년, 2008년 경우를 갖다가 보시면은 2004년에서 2006년 한 2007년까지 금리를 올렸던 때가 그때가 5%를 넘었었어요, 기준금리가. 네. 그 당시에 그 인플레이션이 얼마였느냐? 뭐 3%, 4%였었어요. 네. 그런데도 기준금리를 그때 그렇게 높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얼마예요? 뭐 네, 7%죠. 7%.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두 자릿수를 넘보는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두 자릿수를 넘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이라든지 각국 중앙은행들은 거칠게 발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진짜로 잡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50bp만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뭐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달달한 나는 케이크를 먹고 싶어. 근데 불행하게도 나도 당뇨고 그 뭐 집에 당뇨 환자들이 몇 명 있어. 그러면 그 달달한 케이크를 못 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네. 연준이라든지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얼마든지 그 진짜로 원할 거예요. 잡기를.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호란 얘기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막는 제약 요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연준의 중앙은행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의 압력이 얼마나 과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bp를 올리는 거예요. 그 50bp만 올리면서 말은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고금리의 상황이 왜 그러냐면은 단기간의 고금리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가령 내가 기업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 체력들이. 고금리가 되더라도. 네. 근데 일반 주담대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금리가 올라도 보통 한 6개월 후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기업들도. 내가 차환해야 될다는 거 보통 1년. 뭐 빠른 기업들은 이제 뭐 급한 기업들은 뭐 일주일 뭐 3개월 단위로도 어음 같은 걸 돌리지만 네. 보통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를 갖다가 내가 그 리파이낸싱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롤오버나 할 때는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1년 정도의 기간. 1년 네. 정도 기간은 그러면 낮은 금리로 갖고서 어떻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부닥치는 거는 금리 압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만 그걸 갖다 피부로 절감을 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실제로 그래서 무너지는 시점은 항상 후행적인 겁니다. 금리를 올리고 네, 나서. 금리를 올리고 나서 지금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이런 고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냐라고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뭐 금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과하게 올렸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실제로 압력이 가중되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금리 올린 것이 네. 시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 그만큼의 시간이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는 피부로 절감을 하게 될 거고, 네. 아, 이 고금리의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그 위험하다고, 그 다음에 하다는 걸 갖다가 다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금융기관이라든지 투자자라든지 가령 뭐 사모펀드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레버리지를 썼다라고 한다면은 레버리지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쵸. 레버리지도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해서 뭐 내년 초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그 고금리의 압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집중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저기서 터지게 되면은 그 말 그대로의 어떤 침체는 사실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